청담동의 화려한 불빛 아래 명성각 민청그은 마치 다른 세계의 성처럼 고고하게 서 있었다. 대한민국 상위 1%를 위한 공간이라는 명성에 걸맞게 레스토랑 내부의 모든 것은 최고급으로 꾸며져 있었다. 은은하게 반짝이는 샹들리에 아래 하얀 식탁보가 깔린 테이블마다 값비싼 와인잔과 은식기가 정갈하게 놓여 있었다. 서지아는 그 완벽하게 조율된 공간 속에서 이질적인 부품처럼 묵묵히 움직이고 있었다. 유니폼은 흠잡을 데 없이 단정했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고된 아르바이트생의 피로가 희미하게 서려 있었다. 그녀는 선진그룹 박태준 회장 일가의 테이블을 담당하고 있었다. 재계의 거물인 박 회장은 늘 그렇듯 위압적인 침묵으로 주변 공기마저 지배하고 있었고 그의 아내는 우아한 미소를 띤 채 곁을 지켰다. 오직 5살 난 딸 박혜운만이 아이 특유의 천진난만함으로 웃음꽃을 피우며 이 무거운 분위기에 숨통을 틔워주고 있었다. 지아는 잠시 그 모습을 보며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저렇게 해맑은 아이에게는 세상의 모든 근심이 비껴가길 바라는 마음에서였다. 지안이 잠시 주방에 다녀온 사이 상황은 급변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젤리로 토스트에 웃는 얼굴을 그리던 혜은이가 갑자기 숨을 쌕쌕거리기 시작했다. 아이의 얼굴이 파랗게 질리더니 작은 몸이 경련을 일으키며 의자 아래로 쓰러졌다. 박 회장의 아내가 지르는 비명과 함께 명성각의 고요함은 산산조각났다. 주변의 모든 것이 순간 정지했다. 지배인은 어쩔 줄 몰라 하며 안절부절 못했고 다른 직원들은 두려움에 질려 감히 다가서지 못했다. 모두가 얼어붙은 그 순간 움직인 것은 오직 지안뿐이었다. 그녀의 머릿속에서는 모든 절차와 규정이 사라졌다. 오직 꺼져가는 작은 생명을 구해야 한다는 본능만이 남았다. 그녀는 망설임 없이 쓰러진 혜은이를 품에 안고 레스토랑 밖으로 뛰쳐나갔다. 등 뒤에서 서지안 씨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라고 외치는 지배인의 고함 소리가 들렸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다. 차가운 밤 공기를 가르며 도로로 뛰어들어 지나가던 택시를 미친 듯이 두드려 세웠다. 응급실의 공기는 소독약 냄새와 절박함으로 가득 차 있었다. 지안의 등은 땀으로 흠뻑 젖었고 배는 공포로 타는 듯했다. 그녀의 손은 혜은이의 작고 차가워진 몸을 붙들었던 감각 때문에 여전히 사시나무처럼 떨리고 있었다. 잠시 후 한 의사가 다급한 표정으로 뛰쳐나오며 외쳤다. 아이가 중독된 것 같습니다. 위세척을 서둘러야 합니다. 그 말이 교회 안에서 울린 총성처럼 응급실 전체를 얼어붙게 만들었다. 중독 그럴 리가. 방금 전까지 웃고 있던 아이였다. 그 말이 차에 흩어지기도 전에 응급실 문이 거칠게 열렸다. 재단된 최고급 양복 차림의 박태준 회장이 분노로 이글거리는 눈을 한 채 폭풍처럼 들이닥쳤다. 그의 뒤를 따르던 경호원들조차 감히 그를 앞지르지 못했다. 그리고 그는 보았다. 자신의 딸을 안고 있었던 이제는 하얗게 질린 얼굴로 서 있는 지안을. 박 회장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그녀를 향해 돌진했다. 이 더러운 게 그의 고함과 함께 육중한 주먹이 지안의 얼굴을 후려쳤다. 지안은 비명조차 지르지 못하고 옆에 있던 이동식 침대에 부딪히며 간신히 몸을 가눴다. 아닙니다. 저는 그저 말이 차에 끝나기도 전에 또 다른 주먹이 그녀의 어깨를 내리쳤다. 갈비뼈 쪽으로 날카로운 통증이 폭발하듯 퍼져나갔다. 지안은 숨을 헐떡였다. 내년 따위가 감히 어느 안전이라고 내 딸을 그 더러운 손으로 만져 박 회장은 야수처럼 으르렁거렸다. 이번에는 손바닥이었다. 짝 하는 소름 끼치는 소리와 함께 그녀의 뺨에 붉은 손자국이 새겨졌다. 경호원들은 얼어붙었고 간호사들은 너무 놀라 움직일 생각조차 하지 못했다. 지안은 무릎을 꿇고 팔을 들어 올리며 필사적으로 애원했다. 회장님 제발
저는 정말 아이를 도우려고 했을 뿐입니다. 다치게 한 게 아니에요. 제발. 하지만 박 회장은 그녀의 다리를 걷어찼다. 거짓말 더러운 거짓말쟁이 너 같은 것들을 애초에 가까이 두는 게 아니었는데 지아는 이제 흐느끼고 있었다. 얼굴을 가린 채 입술에서 흘러나오는 피를 느꼈다. 제가 중독시킨 게 아니에요. 저는 그냥 아이를 살리고 싶었어요. 아이가 죽어가고 있었단 말입니다. 생각할 겨를도 없이 그냥 뛰쳐나왔어요. 그녀의 애원은 박 회장의 분노에 기름을 부을 뿐이었다. 이제 와서 동정이라도 구하는 거냐? 그는 경멸이 가득한 목소리로 내뱉었다. 개처럼 기면서 우는 꼴이라니. 그게 바로 너 같은 것들의 본성이지. 아닙니다.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지아는 고통과 굴욕감에 숨쉬기조차 힘들었다. 바로 그때 한 줄기 움직임이 이 끔찍한 순간을 갈랐다. 그만두십시오. 깊은 목소리가 외쳤다. 지안의 동료이자 친구인 강민혁이었다. 배달용 재킷을 입은 그는 숨을 몰아쉬며 달려온 듯했다. 그는 박 회장의 어깨를 잡아채 거칠게 뒤로 끌어당겼다. 이 여자는 아무 잘못도 없어요. 이 여자가 그 아이를 구했단 말입니다. 제가 봤어요. 박 회장은 눈이 뒤집힌 채 돌아섰다. 내 놈 따위가 뭘 받든 상관없어. 너희 둘같이 짜고 친 거지. 무슨 말씀이십니까? 민혁은 지안과 박 회장 사이에 버티고 서서 주먹을 굳게 쥐었다. 제정신이세요. 저 여자는 회장님 따님을 구하려고 차들 사이를 목숨 걸고 뛰어다녔습니다. 그런데 고작 한다는 짓이 유일하게 신경 써준 사람을 이렇게 두들겨 패는 겁니까? 박 회장은 코웃음을 쳤다. 닥쳐라. 시궁창 쥐새끼 2마리가 똑같은 소리를 하는군. 내가 장담하는데 다시 돌아왔을 때 이 계집은 자기가 한 짓에 대해 톡톡히 대가를 치르게 될 거다. 그 말을 끝으로 그는 돌아섰다. 그의 목소리가 복도 저편으로 멀어져 갔다. 내가 다시는 이 도시에서 발도 못 붙이게 만들어주지. 돌덩이 같은 침묵이 내려앉았다. 지아는 여전히 바닥에 주저앉은 채 떨고 있었다. 얼굴은 피와 눈물로 얼룩져 있었고 입술은 터졌으며 뺨은 부어오르고 있었다. 유니폼은 혜은이의 땀과 그녀 자신의 고통으로 축축했다. 민혁이 그녀 옆에 무릎을 꿇었다. 지아나 괜찮아. 그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지아는 대답할 수 없었다. 그녀가 할 수 있는 일은 오직 내가 다치게 한 게 아니야. 내가 그런 게 아니야 라는 말을 끊임없이 속삭이는 것뿐이었다. 민혁은 마치 친오빠처럼 그녀를 부드럽게 부축했다. 그는 방금 전에 끔찍한 광경을 보고도 못 본 척하려는 응급실 직원들을 둘러보았다. 아무도 그를 막지 않았다. 아무도 그녀를 돕지 않았다. 그들의 침묵은 권력 앞에선 무력감의 또 다른 이름이었다. 복도 저편에서 한 간호사가 아직 의식이 없는 혜은이를 휠체어에 태우고 스윙도어 너머로 사라졌다. 아이의 작은 몸에는 각종 모니터 장치가 연결되어 있었다. 의사는 여전히 떨리는 손으로 태블릿 화면에 보고서를 든 채 그 뒤를 따랐다. 지아는 고개를 살짝 들었다. 중독이라는 단어가 다시 귓게 메아리 쳤다. 심장이 귀에서 천둥처럼 울렸다. 대체 누가 왜 5살짜리 아이에게 독을 먹인단 말인가? 지아는 그 답을 알지 못했지만 누군가는 반드시 그 답을 찾아내려 하고 있었다. 그날 밤늦게 민혁은 명성각 뒤편 골목에 서서 한 손에는 노트를 다른 한 손에는 휴대폰을 든 채 통화하고 있었다. 그는 그날 아침의 모든 순간을 몇 시간이고 되짚어 보았다. 누가 무엇을 만졌는지, 누가 혜은이 근처에 왔는지, 누가 음식에 접근할 수 있었는지. 젠장 배달 전표 하나하나 다 뒤져서라도 찾아내고 말겠어. 그는 중얼거렸다. 누군가 그 어린애를 해치려 했고 지안이가 그 누명을 뒤집어쓰게 놔둘 순 없어.
수화기 너머에서는 프리랜서 IT 기술자인 그의 사촌이 레스토랑의 보안 영상을 빼내주기로 약속했다. 민혁은 굳게 담은 턱으로 서울의 스카이라인을 올려다보며 조용히 말했다. 이걸로 끝난 게 아니야. 절대로. 그는 진실이 저 너머 하얀 와이셔츠와 굳게 닫힌 문 그리고 언론 보도자료 뒤에 숨어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리고 그는 그것을 찾아낼 작정이었다.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말이다. 소독약 냄새가 씻어낼 수 없는 수치심처럼 지안의 피부에 달라붙어 있었다. 그녀는 병원간이 침대에 뻣뻣하게 앉아 있었다. 붕대가 감긴 몸은 욱신거렸고 심장은 공격이 끝났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듯 계속해서 세차게 뛰었다. 무릎 위에 놓인 손이 파르르 떨렸다. 방 건너편에서는 민혁이 우리에 갇힌 표범처럼 서성였다. 그의 귀에는 휴대폰이 붙어 있었고 테이블 위에는 노트북이 열려 있었다. 그는 이를 빼먹었고 밀려드는 문자 메시지도 무시했다. 지금 그에게는 오직 하나의 임무만이 존재했다. 지안의 누명을 벗기는 것, 진실을 찾는 것, 누군가에게 대가를 치르게 하는 것. 그가 걸음을 멈췄다. 찾았다. 그가 중얼거렸다. 눈물과 불면으로 붉게 충혈된 눈의 지안이 그를 쳐다보았다. 민혁이 화면을 그녀 쪽으로 돌렸다. 영상 속에 멈춰선 얼굴은 그녀도 아는 사람이었다. 잠깐 저 사람은 민혁이 침울하게 말했다. 최유진 실장, 박태준 회장의 비서실장이야. 6년 동안 그를 위해 일했지. 신임이 두텁고 신중하고 절대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사람으로 알려져 있어. 지안의 미간이 좁혀졌다. 그날 아침에 저 사람이 거기 있었어. 민혁은 고개를 끄덕였다. 골목 CCTV야. 직원용 출입구를 통해 레스토랑 뒤쪽으로 들어왔어. 서비스 직원이 아니니 거기에 있을 이유가 없지. 그가 다음 정지 화면으로 넘겼다. 최유진 실장이 조리대에 몸을 기울이고 있었다. 그녀의 손에는 작은 약병이 들려 있었고 그 약병을 어떤 주머니에 슬쩍 집어넣고 있었다. 잠시 후 그 주머니는 혜은이의 음식을 서빙했던 다른 웨이트리스의 앞침에서 발견되었다. 민혁의 목소리가 강철처럼 단단해졌다. 그녀가 다른 웨이트리스를 이용해 자기 손을 더럽힌 거야. 영리하게 거리를 뒀지만 부주의했어. 지안은 속이 뒤집히는 것 같았다. 왜 그렇게 가까운 사람이. 민혁은 노트북을 덮었다. 그게 바로 내가 지금부터 알아내야 할 거야. 선진그룹의 마철루는 유리단검처럼 서울의 스카이라인을 꿰뚫고 있었다. 그 안에서 박태준 회장은 바닥부터 천장까지 이어진 창문을 등진 채 위스키 잔을 들고 서 있었다. 아래의 도시는 언제나처럼 질서정연한 혼돈 속에서 움직이고 있었지만 그의 세계는 전혀 그렇지 않았다. 그는 잠을 자지 못했다. 잘 수가 없었다. 딸은 아직 중환자실에 있었고 피투성이가 된 차에 떨고 있던 지안의 모습이 떨쳐내고 싶어도 떨쳐낼 수 없는 유령처럼 그의 생각을 계속해서 방해했다. 자신이 과잉 반응했다는 것을 알았다. 어쩌면 의심할 시간은 없었다. 날카로운 노크 소리가 그의 상념을 깨뜨렸다. 경호원들과 함께 민혁이 안으로 들어섰다. 회장님, 경호원이 보고했다. 이 남자가 따님 사건에 대한 정보가 있다며 막무가내로 들어왔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박 회장은 손을 저었다. 들어보지. 단둘이서 민혁은 흔들림 없는 눈으로 앞으로 나섰다. 서지한 씨에 대해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오, 박 회장의 턱이 굳어졌다. 그 여자의 친구로군. 증인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회장님께서 대가를 치를 차례입니다. 박 회장은 한쪽 눈썹을 치켜 올렸다. 협박인가 아닙니다. 민혁은 USB 드라이브를 꺼내며 말했다. 증거입니다.
그는 그것을 책상 위로 미끄러뜨렸다. CCTV 영상 증인 진술, 그리고 거짓말하지 않는 타임라인이죠. 회장님의 비서 최유진 실장이 레스토랑에 있었습니다. 그녀가 무언가를 심었죠. 당신 따님의 식사에 들어간 바로 그것을. 박 회장의 얼굴이 굳어졌다.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니요, 민혁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다. 말도 안 되는 건 다른 사람이 범인일 수 있다는 상상조차 하지 못한 채 간호사들과 경찰 앞에서 무고한 여성을 의식불명이 될 때까지 폭행한 겁니다. 박 회장은 얼굴이 붉어진 채 일어섰다. 최 실장은 나와 수년을 함께 일했어. 그녀는 민혁은 움츠러들지 않았다. 6년 전 아이를 잃었죠. 뺑소니 교통사고였습니다. 가해자는 당신 회사 임원 중 하나였고 회장님의 변호사들 덕분에 집행유예로 풀려났습니다. 방 안에 침묵이 흘렀다. 민혁은 서류 폴더를 테이블 위에 던졌다. 회장님께서 진실을 묻는 동안 그녀는 아들을 묻었습니다. 회장님은 아무 일 없다는 듯 살아갔지만 그녀는 그러지 못했죠. 박 회장의 손이 주먹으로 말렸다. 그 여자 당장 들여보내. 10분 후 최유진 실장이 사무실로 들어섰다. 그녀의 하이힐 소리가 대리석 바닥 위에서 뼈에 칼이 부딪히는 것처럼 날카롭게 울렸다. 그녀는 평소처럼 침착하고 읽을 수 없는 표정을 짓고 있었다. 하지만 민혁과 테이블 위에 폴더를 보자 그녀의 숨이 멎었다. 회장님. 그녀가 물었다. 박 회장은 화면을 가리켰다. 설명해봐. 영상이 재생되었다. 그녀가 다른 웨이트리스의 주머니에 무언가를 슬쩍 넣는 장면, 그 후에 음식 전달 과정, 그리고 혜은이가 쓰러지는 모습까지. 최유진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보시는 것과 다릅니다. 민혁이 끼어들었다. 그만하시죠. 지금 당장 이걸 경찰에 넘길 수도 있지만 이 건물에서는 보기 드문 일을 할 기회를 드리는 겁니다. 진실을 말할 기회 말이죠. 최유진은 마른 침을 삼켰다. 그녀의 평정심에 금이 가기 시작했다. 그 아이는 아프기만 할 예정이었어요. 그냥 겁만 주려고. 회장님께서 제가 느꼈던 것을 조금이라도 느끼게 해드리고 싶었을 뿐입니다. 이제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6년 전 저는 법정에서 홀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 남자의 변호사가 제 아들의 삶을 불행한 상황의 비극으로 축소시키는 것을요. 감옥도 반성도 없었습니다. 회장님께서는 마치 사업 거래라도 되는 양돌처럼 굳은 얼굴로 서 계셨죠. 당신이 제 아들을 빼앗아 갔어요. 박 회장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그래서 내 딸을 빼앗으려 했다고. 아니요, 그녀는 눈을 크게 떴다. 빼앗으려던 게 아니었어요. 저는 그저 당신도 느껴보길 바랐어요. 그 날카롭고 차가운 공포, 그 무력감을요. 당신 인생에서 단 한 번이라도 당신이 고통받기를 바랐습니다. 침묵. 그리고 박 회장이 이전보다 더 조용한 목소리로 물었다. 왜 혜은이었지? 그 아이는 죄가 없잖나. 최유진의 눈에 눈물이 가득 고였다. 제 아들도 그랬습니다. 1시간 뒤 지아는 병원 로비를 힘없이 빠져나왔다. 추티치 파크는 혜은이의 상태를 확인한 후 경멸적인 눈빛 한 번을 남기고 사라졌다. 그의 변호사가 나타나 치료비와 위로금이라 적힌 두툼한 봉투를 내밀었지만 지아는 그것을 받지 않았다. 그 돈은 사과가 아니라 입마금용이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았다. 그녀가 원하는 것은 돈이 아니라 짓밟힌 존엄성에 대한 최소한의 인정이었다. 그러나 그런 것은 기대할 수 없다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다. 그녀는 택시를 타고 허름한 옥탑방으로 돌아왔다. 문을 열자마자 차가운 외풍이 그녀를 맞았다. 명성각의 화려한 조명과 온기는 마치 다른 행성의 이야기처럼 아득하게 느껴졌다.
지아는 거울 앞에 서서 부어오른 자신의 뺨을 조심스럽게 만져보았다. 붉은 멍과 터진 입술이 낯설었다. 육체적 고통보다 더 아픈 것은 심장에 박힌 몸열감이었다. 더러운 것, 시궁창 쥐새끼. 그의 목소리가 환청처럼 귓가에 맴돌며 그녀의 자존감을 좀먹었다. 다음 날 아침 명성각 지배인에게서 해고 통보 문자가 도착했다. 정중한 단어로 포장되어 있었지만 내용은 칼날처럼 차가웠다. 불미스러운 일에 연루되어 유감이라니. 아이를 구하려다 폭행당한 것이 불미스러운 일이라면 이 세상에 옳은 일이란 과연 무엇일까? 그녀는 휴대폰을 던져버리고 이불 속으로 파고들었다. 세상과 단절하고 싶었다. 이대로 사라져버리고 싶다는 생각마저 들었다. 그녀의 작은 옥탑방은 거대한 도시 서울 속 외로운 섬이 되었다. 한편 선진그룹 본사 최상층의 회장실은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박태준 회장은 통유리창 너머로 서울의 정형을 내려다보고 있었지만 그의 시선은 아무것도 담고 있지 않았다. 그의 앞에는 법무팀장과 홍보팀장이 굳은 표정으로 서 있었다. 최유진 실장은 대기 발령 조치 후 외부와의 접촉이 차단된 상태였다. 모든 진실을 알게 되었지만 박 회장의 분노는 가라앉지 않았다. 오히려 그 분노는 다른 방향으로 흐르고 있었다. 감히 자신의 완벽한 세계에 흠집을 냈다는 사실에 대한 분노였다. 그 아르바이트생은 박 회장이 마침내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어떤 감정도 실려있지 않았다. 현재 집에서 안정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변호사를 통해 합의금을 전달하려 했으나 거부했습니다. 법무팀장이 보고했다. 박 회장의 미간이 미세하게 좁혀졌다. 돈을 거부했다는 것은 다른 무언가를 원한다는 뜻이었다. 혹은 다른 무언가를 할 수 있다는 경고이기도 했다. 그는 그런 불확실성을 용납할 수 없는 사람이었다. 언론 통제는 이번에는 홍보팀장을 향한 질문이었다. 어제 응급실에서 소란이 있었다는 소문이 일부 돌았지만 전부 막았습니다. 하지만 그 여자가 입을 열면 걷잡을 수 없어집니다. 인터넷에 글이라도 올리는 날에는. 홍보팀장은 말을 흐렸다. 박 회장은 잠시 눈을 감았다. 체면 티이미엔. 그것은 그가 평생 지켜온 가문의 가치이자 그를 올가매는 족쇄였다. 딸이 독살당할 뻔했다는 사실, 그리고 자신이 무고한 여성을 폭행했다는 사실이 알려진다면 선진그룹의 이미지는 나락으로 떨어질 터였다. 그 여자의 뒷조사를 해. 사소한 흠이라도 좋으니 전부 찾아내. 우리가 먼저 움직여야 한다. 필요하다면 돈 문제로 원한을 품고 의도적으로 접근한 불안정한 여자로 만들 수도 있겠지. 그의 지시는 냉혹했다. 그에게 서지아는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니었다. 자신의 제국을 위협할 수 있는 잠재적 위험 요소, 즉 관리하고 통제해야 할 변수일 뿐이었다. 홍보팀장은 짧게 고개를 숙이고 방을 나섰다. 거대한 재벌의 시스템은 그렇게 한 개인을 지워버릴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 시각 민혁은 자신의 비좁은 원룸에서 컴퓨터 모니터 3대에 둘러싸여 있었다. 방 안은 배달 음식 용기와 옷가지들로 어지러웠지만 그의 책상 위만큼은 전문가의 작업실처럼 정돈되어 있었다. 그는 밤새 명성각 주변의 모든 CCTV 영상을 확보해 분석하고 있었다. 그의 사촌이 아니었다면 불가능했을 일이다. 그의 눈은 핏발이 서 있었지만 집요한 광채로 번뜩였다. 그는 최유진 실장이 다른 웨이트리스의 앞침에 약병을 넣는 장면을 몇 번이고 돌려보았다. 너무 깔끔했다. 마치 잘 짜인 각본처럼. 복수심에 불타는 사람이 저렇게 침착하고 계획적으로 움직일 수 있을까? 물론 가능할 수도 있다. 하지만 민혁의 직감은 무언가 석연치 않다고 말하고 있었다. 최 실장은 단지 복수를 원했던 것일까?
아니면 누군가 그녀의 복수심을 이용한 것일까? 그는 선진그룹이라는 키워드로 검색을 시작했다. 그룹의 지배구조, 임원들의 관계, 최근의 분쟁들. 그는 거대한 성벽의 약한 부분을 찾으려는 듯 정보의 바다를 헤매고 다녔다. 며칠 후 민혁은 죽과 약을 사들고 지안의 옥탑방을 찾았다. 며칠 만에 본 지안의 얼굴은 반쪽이 되어 있었다. 그녀는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인기척에 놀라 움찔했다. 그 모습에 민혁의 가슴이 미어졌다. 지안아, 밥 좀 먹어. 그가 죽 그릇을 내밀었다. 지안은 힘없이 고개를 저었다. 입맛 없어. 조금이라도 먹어야 기운 차리지. 이렇게 계속 누워만 있으면 어떡해. 민혁의 목소리에는 안타까움이 묻어났다. 그냥 이대로 다 있고 싶어, 민혁아. 지안이 속삭였다. 그 사람들은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상대가 아니야. 나는 그냥 조용히 살고 싶어. 그녀의 목소리는 체념으로 가득 차 있었다. 민혁은 주먹을 불끈 쥐었다. 잊는다고 어떻게 잊어. 너는 아무 잘못 없이 맞았고 직장에서 쫓겨났어. 이게 그냥 잊고 넘어갈 일이야. 이건 범죄야, 지안아. 그래서 어떡할 건데? 우리가 뭘 할 수 있는데 계란으로 바위치기야. 지안의 눈에 다시 눈물이 고였다. 민혁은 그녀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지안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혼자가 아니잖아. 내가 있잖아. 내가 어떻게든 밝혀낼 거야. 누가 이런 짓을 했는지, 왜 그랬는지 전부 다. 그러니까 너는 그냥 포기만 하지 마. 제발. 그의 진심 어린 목소리에 지안의 흔들리던 눈빛이 잠시 멈췄다. 그녀는 언제나 자신을 믿어주는 이 친구가 고마웠지만 동시에 두려웠다. 그가 자신 때문에 위험해질까봐. 하지만 그의 눈을 보니 더 이상 말릴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민혁이 돌아간 후 지안은 오랜만에 창문을 열고 밤 공기를 들이마셨다. 여전히 두려웠다. 하지만 민혁의 말이 귓게 맴돌았다. 포기만 하지 마. 그녀는 다시 거울 앞에 섰다. 아직 옅은 멍이 남아있는 자신의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보았다. 수치심과 굴욕감 대신 아주 작은 분노의 불씨가 피어오르는 것을 느꼈다. 그들은 그녀를 때리고 모욕하고 존재하지 않는 사람처럼 지워버리려 했다. 하지만 그녀는 아직 여기에 있었다. 살아 숨쉬고 있었다. 그녀는 어릴 적 돌아가신 부모님을 떠올렸다. 두 분은 사고로 돌아가시기 전까지 늘 정직하게 땀 흘려 일하며 지안을 키우셨다. 지안아, 넘어져도 괜찮아. 다시 일어서면 돼. 하지만 비겁하게 살지는 마라. 아버지의 목소리가 아련하게 들려오는 듯했다. 그녀는 눈을 감았다. 눈물 한 방울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그것은 더 이상 절망의 눈물이 아니었다. 아주 작은 그러나 분명한 결심의 눈물이었다. 세상이 자신을 지웠다면 스스로 자신의 존재를 증명해야만 했다. 한편 민혁의 조사에는 작은 진전이 있었다. 그는 최유진 실장의 개인 계좌에서 거액의 돈이 빠져나간 사실을 발견했다. 그 돈은 여러 개의 대포 통장을 거쳐 추적이 불가능하게 흩어져 있었다. 복수를 위해 사람을 고용했을 수도 있다. 하지만 그 돈의 출처가 문제였다. 최 실장의 월급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액수였다. 누군가 그녀에게 돈을 주었다. 즉, 배우가 있다는 강력한 증거였다. 민혁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더욱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는 선진그룹의 임원 목록을 다시 화면에 띄웠다. 박태준 회장, 그의 아내, 그리고 그 아래로 수많은 이름들이 나열되어 있었다. 민혁은 중얼거렸다. 범인은 이 안에 있어. 그는 아직 그가 상대해야 할 적이 얼마나 거대하고 교활한지 알지 못했다. 하지만 그는 한 가지는 확실히 알았다. 이것은 단순히 한 여자의 복수극이 아니라는 것을. 거대한 빙산의 일각이 이제 막
수면 위로 드러나기 시작했을 뿐이었다. 그는 지안을 지키기 위해 그 빙산과 정면으로 부딪힐 준비를 하고 있었다. 강민혁의 방은 사이버 전쟁의 참호와도 같았다. 그는 며칠 밤낮으로 명성각의 보안 시스템과 씨름했다. 레스토랑의 보안은 생각보다 허술했지만 그들이 고용한 외부 보안업체의 서버는 철옹성 같았다. 민혁의 사촌이 알려준 작은 뒷문을 통해 간신히 들어간 내부망은 복잡한 미로였다. 그는 땀으로 축축한 손으로 키보드를 두드리며 흔적을 남기지 않기 위해 가상 IP를 수십 번 우회했다. 실패하면 모든 것이 끝장이었다. 지안의 무고를 증명할 유일한 기회였다. 마침내 길고 긴 암호화 코드가 풀리며 영상 파일 목록이 화면에 나타났을 때 민혁은 짧은 환호성을 질렀다. 그는 사건 당일 주방과 후문, 그리고 홀을 비추는 모든 각도의 영상을 다운로드하기 시작했다. 느려 터진 전송 속도가 그의 애를 태웠다. 화면 속에 파란색 진행 막대가 1%씩 채워질 때마다 그의 심장은 조였다가 풀리기를 반복했다. 몇 시간 같은 몇 분이 흐른 뒤 모든 파일이 그의 하드 드라이브로 안전하게 옮겨졌다. 이제 진실을 확인할 시간이었다. 그는 영상을 몇 배속으로 돌리며 꼼꼼하게 살폈다. 지루한 시간이 계속되었다. 직원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손님들이 식사를 하는 평범한 레스토랑의 풍경. 그가 거의 포기하려던 순간 화면 한 구석에 낯선 인형이 나타났다. 바로 최유진 실장이었다. 그녀는 우아하지만 단호한 걸음으로 직원 전용 복도를 지나 주방 입구의 사각지대로 향했다. 그곳은 홀에서는 보이지 않는 오직 후문 쪽 카메라만이 희미하게 비추는 곳이었다. 민혁은 숨을 죽이고 화면을 확대했다. 최 실장은 주변을 살핀 후 품속에서 작은 유리병을 꺼냈다. 그리고는 잠시 후 혜은이의 테이블로 음식을 내가는 다른 웨이트리스의 앞치마 주머니에 그것을 재빨리 집어넣었다. 모든 것은 불과 몇 초 만에 일어났다. 너무나도 자연스럽고 침착한 동작이어서 모르는 사람이 본다면 그저 무언가를 건네주는 것처럼 보일 정도였다. 민혁은 그 장면을 반복해서 돌려보았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찾았다. 이것이 바로 스모킹 건이었다. 그는 해당 부분을 편집해 여러 개의 USB에 나누어 저장했다. 안도의 한숨과 함께 차가운 분노가 온몸에 퍼졌다. 같은 시각 서지아는 며칠 만에 처음으로 외출을 결심했다. 멍은 화장으로 겨우 가렸지만 마음의 상처는 여전했다. 그래도 이대로 무너질 수는 없었다. 그녀는 휴대폰을 켜고 인터넷 뉴스라도 보며 세상과 다시 연결되려 했다. 그때 국내 최대 온라인 커뮤니티의 인기 게시물 목록에서 익숙한 단어가 눈에 들어왔다. 단독 청담동 레스토랑 갑질 사건의 전말.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그녀는 떨리는 손가락으로 게시물을 클릭했다. 익명의 작성자는 자신을 명성각의 전 직원이라고 소개하며 글을 시작했다. 내용은 교묘하게 날조되어 있었다. 시앙서지한 이 평소에도 감정 기복이 심했다. 돈 많은 손님들에게 유독 집착하는 모습을 보였다. 돈을 노리고 일부러 아이에게 접근한 것 아니냐는 소문도 있었다. 등 진실과 거짓을 교묘하게 섞은 악의적인 내용이었다. 글의 논조는 마치 그녀의 불행이 모두 그녀 자신의 탓인 것처럼 몰아가고 있었다. 더 끔찍한 것은 댓글이었다. 수백 개의 댓글이 순식간에 달렸다. 역시 흑수저가 신분 상승 노리다 사고 친 거네. 꽃뱀 아니야. 얼굴 보니까 딱 그럴 관상인데. 지가 먼저 회장님한테 꼬리치다 안 되니까 애한테 해코지한 거겠지. 익명의 가면을 쓴 사람들은 잔인했다. 누군가는 그녀의 학교와 과거 아르바이트 경력까지 알아내어 공개했다. 순식간에 그녀는 비정한 계획범이 되어 있었다.
이것이 바로 한국 사회의 무서운 신상털기였다. 지안의 세상이 다시 무너져 내렸다. 박 회장의 물리적 폭력보다 보이지 않는 수백만 개의 손가락이 날리는 이 언어적 폭력이 더욱 고통스러웠다. 숨이 막혔다. 그녀는 비명을 지르며 휴대폰을 벽에 던져버렸다. 액정이 거미줄처럼 갈라지며 화면이 꺼졌다. 마치 세상과의 연결이 끊어지는 것 같았다. 그녀는 침대 위로 쓰러져 아이처럼 몸을 웅크리고 흐느꼈다. 이제 세상 어느 곳에도 그녀가 설 자리는 없는 것 같았다. 민혁은 결정적인 증거를 찾았다는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 지안에게 전화를 걸었다. 하지만 그녀는 받지 않았다. 불길한 예감에 휩싸인 그는 습관처럼 온라인 커뮤니티에 접속했다가 지안을 향한 마녀 사냥이 벌어지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는 모든 것을 단번에 이해했다. 이것은 단순한 은폐가 아니었다. 피해자를 가해자로 둔갑시켜 그녀의 입을 영원히 막아버리려는 치밀한 공작이었다. 그의 피가 차갑게 식었다. 이 영상을 경찰이나 언론에 넘기는 것은 위험했다. 선진그룹의 힘이라면 증거를 오염시키거나 역으로 민혁을 불법 해킹으로 고소할 수도 있었다. 판을 단번에 뒤집을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뿐이었다. 모든 사건의 중심에 있으며 진실을 알았을 때 가장 크게 분노할 사람. 민혁은 결심했다.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 굴로 들어가야만 했다. 그는 영상을 담은 USB를 주머니 깊숙이 넣고 며칠 만에 가장 깨끗한 재킷을 걸쳐 입었다. 그의 눈은 결연한 의지로 불타고 있었다. 그의 목적지는 단 한 곳, 강남의 선진그룹 본사였다. 선진그룹 본사 로비는 마치 현대적인 신전과 같았다. 높은 천장과 광택이 나는 대리석 바닥 그리고 흐트러짐 없는 정장 차림에 보안 요원들이 방문객을 압도했다. 배달용 재킷 차림의 강민혁은 그곳에서 명백한 이물질이었다. 예상대로 그는 입구에서부터 제지당했다. 하지만 민혁은 당황하지 않고 오히려 낮은 목소리로 단호하게 말했다. 박태준 회장님 따님 사건과 관련된 긴급한 정보입니다. 회장님께 직접 전달해야 합니다. 회장님 따님이라는 말에 보안 요원의 눈빛이 미세하게 흔들렸다. 잠시 동안의 무선 교신이 오간 뒤 놀랍게도 그에게 길이 열렸다. 한 비서가 내려와 그를 최상층으로 안내했다. 최고급 카펫이 깔린 복도를 걷는 동안 민혁은 숨막히는 정적을 느꼈다. 이곳은 모든 소음과 감정이 거세된 오직 권력만이 존재하는 공간 같았다. 회장실의 문이 열리자 서울 전체가 발 아래 펼쳐지는 거대한 통유리창이 그를 맞았다. 박태준 회장은 거대한 책상 뒤에 앉아 마치 사냥감을 내려다보는 맹수처럼 그를 쏘아보고 있었다. 무슨 용건이지 박 회장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그는 지안의 친구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있었다. 돈이라도 뜯어내러 온 하찮은 벌레쯤으로 여기는 기색이 역력했다. 민혁은 주눅 들지 않고 책상으로 다가가 작은 USB 하나를 꺼내놓았다. 따님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에 대한 진실입니다. 박 회장은 코웃음을 쳤다. 협박이라도 하러 온 건가 액수가 얼마지 돈이 아닙니다. 민혁은 그의 눈을 똑바로 마주하며 말했다. 지금 여기서 직접 확인하시지 않으면 회장님께서는 평생 후회하게 되실 겁니다. 민혁의 대담한 태도에 흥미가 동했는지 혹은 그의 눈에서 무언가를 읽었는지 박 회장은 잠시 그를 쳐다보다가 마지못해 USB를 자신의 컴퓨터에 꽂았다. 영상 파일이 열리고 익숙한 명성각의 주방 입구가 화면에 나타났다. 박 회장의 얼굴에는 여전히 경멸과 조소가 어려 있었다. 하지만 화면에 최유진 실장이 나타나 작은 약병을 꺼내드는 순간 그의 표정이 미세하게 굳어졌다. 그녀가 다른 웨이트리스의 주머니에 그것을 넣는 장면에서는 그의 입가에서 조소가 완전히 사라졌다. 영상이 끝났을 때 방 안의 공기는 얼어붙어 있었다.
박 회장의 얼굴은 불신과 충격, 그리고 이내 모든 것을 불태워버릴 듯한 차가운 분노로 변해갔다. 신임했던 부하에게 배신당했다는 사실보다 자신의 딸이 그 배신의 도구가 되었다는 사실이 그를 참을 수 없게 만들었다. 그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 침묵은 어떤 고함보다도 더 위압적이고 살벌했다. 민혁은 마른 침을 삼키며 그가 다음 행동을 하기를 기다렸다. 박 회장은 인터폰 버튼을 눌렀다. 그의 목소리는 놀랍도록 침착했지만 그 안에는 서늘한 살기가 배어 있었다. 최유진 실장, 지금 당장 내 방으로 올려보내. 비서의 대답을 듣기도 전에 그는 전화를 끊었다. 최 실장이 도착하기까지의 몇 분은 영혼처럼 느껴졌다. 박 회장은 미동도 없이 화면 속 최 실장의 모습을 노려보고 있었고 민혁은 그저 굳건히 자신의 자리를 지켰다. 이 순간을 위해 모든 것을 걸었기에 여기서 물러설 수는 없었다. 곧이어 문이 열리고 최유진 실장이 평소와 다름없는 단정한 모습으로 들어섰다. 하지만 방 안에 서 있는 민혁을 발견한 순간 그녀의 얼굴이 찰나의 시간 동안 희미하게 굳었다. 그녀는 이내 표정을 갈무리하며 박 회장에게 고개를 숙였다. 회장님 부르셨습니까? 박 회장은 대답 대신 턱짓으로 자신의 컴퓨터 모니터를 가리켰다. 최 실장은 의아한 표정으로 화면으로 다가갔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자신의 모습을 확인했다. 그녀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다. 완벽하게 유지되던 평정심의 가면이 산산조각났다. 그녀의 눈동자가 파르르 떨리며 다리가 후들거리는 것이 느껴졌다. 그녀는 간신히 책상 모서리를 붙잡고 몸을 지탱했다. 모든 것이 끝났다는 것을 직감했다. 박 회장이 마침내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는 그녀에게 다가와 귓가에 들릴 듯 말 듯한 낮은 목소리로 으르렁거렸다. 설명해봐. 그 한마디에 최유진의 모든 방어벽이 무너져 내렸다. 죄송합니다. 회장님. 그녀의 목소리는 갈라져 나왔다. 그리고 이내 참았던 울음과 함께 모든 것을 쏟아내기 시작했다. 제 아들, 기억하십니까? 그녀는 박 회장을 올려다보며 물었다. 박 회장의 눈썹이 꿈틀했다. 6년 전 선진건설 현장에서 추락했던 제 아들 말입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수년간 억눌러온 슬픔과 분노가 담겨 있었다. 회장님의 변호사들은 제게 와서 아들의 부주의 탓이라고 했습니다. 안전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고요. 그리고는 합의금을 내밀었죠. 제 아들의 목숨값이었습니다. 그녀는 흐느끼며 말을 이었다. 저는 그저 회장님께서도 한번 느껴보시길 바랐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그 공포를요. 당신이 믿었던 세상이, 당신이 믿었던 사람들이 당신을 배신하는 그 절망감을요. 혜운이를 죽일 생각은 정말 아니었습니다. 그냥 겁만 주려고. 제가 겪었던 고통의 10,000분의 1이라도 느끼게 해주고 싶었을 뿐입니다. 그녀의 절규가 텅 빈 회장실을 가득 메웠다. 그것은 한 개인의 복수심을 넘어 거대 시스템에 의해 짓밟힌 약자의 비명이었다. 박 회장은 아무 말 없이 그녀를 내려다보았다. 그의 얼굴에서는 분노 외에 다른 감정을 읽을 수 없었다. 어쩌면 그의 마음속 어딘가에서 그녀가 묘사한 회사의 무자비한 일처리 방식에 대한 희미한 기억의 파편이 떠올랐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지금 그에게 중요한 것은 그런 것이 아니었다. 그의 제국이 내부에서부터 공격당했다는 사실, 그리고 그 공격의 대상이 자신의 유일한 핏줄이었다는 사실만이 중요했다. 그는 다시 인터폰을 들었다. 보안팀, 와서 최 실장 데려가. 최유진 실장은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고 보안 요원들에게 끌려나갔다. 그녀의 뒷모습은 수년간의 충성과 복수심이 모두 소진된 텅 빈 껍데기처럼 보였다. 회장실에는 다시 박태준 회장과
강민혁 단 두 사람만이 남았다. 재벌 총수와 배달기사. 어울리지 않는 두 사람은 거대한 체벌의 세계가 감추고 있던 추악한 진실을 사이에 두고 말없이 서 있었다. 이제 진실은 밝혀졌지만 이야기는 이제부터가 시작이었다. 며칠 후 서지안의 낡은 옥탑방 동네에 어울리지 않는 검은색 세단 한 대가 멈춰 섰다. 동네 사람들의 호기심 어린 시선 속에서 채서 내린 사람은 박태준 회장이었다. 그는 약속된 근처에 작은 카페로 들어섰다. 어색하고 불편한 기색이 역력했다. 지아는 이미 창가 자리에 앉아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며칠 만에 마주한 그는 병원에서 봤을 때와는 달리 잘 다려진 수트처럼 냉정하고 통제된 모습을 하고 있었다. 서지안 씨. 그가 먼저 입을 열었다. 그날 일은 내 불찰이었어. 딸아이가 위급한 상황이라 이성을 잃었었어. 사과하지. 그의 사과는 교과서처럼 딱딱하고 건조했다. 진심 어린 뉘우침보다는 곤란한 문제를 처리하려는 재벌 총수의 의무감에 가까워 보였다. 그는 신호를 보냈고 동석한 변호사가 서류 가방에서 두툼한 현금 뭉치와 합의서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합의서에는 비밀 유지 조항이 굵은 글씨로 적혀 있었다. 지아는 돈과 서류를 한 번, 그리고 박 회장의 무표정한 얼굴을 한 번 쳐다보았다. 그의 눈에는 미안함 대신 이 문제가 더 이상 자신을 귀찮게 하지 않기를 바라는 기색만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마음을 정했다. 그녀는 조용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회장님, 제 존엄성은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녀는 정중했지만 그 어떤 거절보다도 단호했다. 제가 원했던 것은 이런 것이 아니라 진심 어린 사과 한마디였습니다. 박 회장의 눈이 순간적으로 커졌다. 그는 평생 돈으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를 겪어본 적이 거의 없었다. 그의 세계에서 돈은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만능 열쇠였다. 그러나 눈앞에 이 초라한 아르바이트생은 그 열쇠를 거부했다. 그는 당혹감과 일말의 불쾌감을 감추지 못한 채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카페를 떠났고 남겨진 돈다발은 두 사람 사이에 건널 수 없는 강처럼 보였다. 그 일이 있고 며칠 뒤 민중의 소리라는 작은 독립 언론사 홈페이지에 짧은 기사 하나가 올라왔다. 재벌 총수 응급실서 갑질 폭행, 묻혀버린 진실이라는 자극적인 제목의 기사였다. 내용은 응급실 간호사의 익명 제보를 바탕으로 하고 있었다. 선진그룹이나 박태준 회장의 실명을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사건의 정황을 아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아볼 수 있을 만큼 구체적이었다. 그 기사는 거대 포털 사이트에 뉴스 섹션 구석에 배치되어 처음에는 아무런 주목도 받지 못했다. 하지만 인터넷의 생리는 예측 불가능했다. 한 네티즌이 그 기사를 발견해 대형 온라인 커뮤니티에 공유했고 이거 혹시 선진그룹 아니냐라는 댓글이 달리기 시작했다. 민혁은 그 기사를 발견하고 즉시 지안에게 보여주었다. 지안아 봐. 진실은 스스로 드러나고 싶어해. 하지만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저들은 결국 모든 걸 거짓말로 덮어버릴 거야. 지금이 기회야. 네 목소리로 네 이야기를 해야 해. 민혁이 그녀를 설득했다. 지안은 망설였다. 다시 세상의 주목을 받는 것이 두려웠다. 하지만 이미 시작된 온라인상의 마녀사냥과 박 회장의 기만적인 태도를 떠올리자 침묵이 더 이상 자신을 지켜주지 못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침묵은 굴복과 다름없었다. 그녀는 마침내 고개를 끄덕였다. 민혁은 민중의 소리 기자에게 연락했고 그들은 아무도 모르는 장소에서 만나기로 약속했다. 지아는 자신의 목소리를 세상에 내보내기로 결심했다. 인터뷰는 허름한 사무실에서 진행되었다. 기자는 그녀의 익명성을 보장하기 위해 목소리 변조와 실루엣 촬영을 약속했다. 녹음기가 켜지고 기자의 첫 질문이 던져졌다. 지금 심경이 어떠십니까?
지아는 잠시 숨을 고른 뒤 차분하게 입을 열었다. 저는 제가 무언가 잘못했다고 인정하는 것 같아서 침묵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한 일은 오직 아이를 구하려고 했던 것뿐입니다. 옳은 일을 한 대가가 폭행과 해고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었습니다. 기자가 물었다. 박태준 회장에게 바라는 것이 있습니까? 돈은 원하지 않습니다. 지안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힘이 있었다. 저는 단지 사람이 입은 옷이나 직업으로 평가받지 않는 세상을 바랍니다. 한 생명의 가치가 다른 생명의 가치보다 위에 있지 않다는 것을 그분께서도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그녀의 인터뷰에는 복수심이나 분노 대신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조용한 호소가 담겨 있었다. 그녀의 진정성이 녹음기 너머로 고스란히 전달되었다. 그녀의 인터뷰가 포함된 기사는 한 아르바이트생의 눈물, 어린 호소라는 제목으로 다시 올라왔다. 처음에는 그저 그런 기사 중 하나로 묻히는 듯했다. 하지만 몇몇 영향력 있는 SNS 사용자들이 기사를 공유하면서 상황은 급변했다. 선진그룹 응급실 폭행이라는 해시태그가 만들어졌고 들불처럼 번져나가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이것이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저 여자분은 나보다 훨씬 용감하다. 와 같은 댓글을 달며 기사를 퍼뜨렸다. 그 이야기는 갑질에 신물이 난 대중들의 분노에 불을 지폈다. 금수저의 오만함에 상처받았던 수많은 흑수저들이 그녀의 이야기에 자신의 이야기인 것처럼 공감했다. 하룻밤 사이에 서지안의 익명 인터뷰는 전국적인 이슈가 되었다. 그녀의 옥탑방에는 아직 밤이 깊었지만 세상은 그녀의 이야기로 환하게 타오르고 있었다. 지아는 쉴 새 없이 울리는 휴대폰 알림 소리를 들으며 자신의 익명성이 끝났음을, 그리고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거대한 외침의 중심에 서게 되었음을 직감했다. 서지안의 익명 인터뷰는 잠잠하던 여론의 저수지에 던져진 거대한 돌멩이와 같았다. 파문은 걷잡을 수 없이 커져나갔다. 처음에는 선진그룹의 압력에 침묵하던 주류 언론들도 더 이상 이 사건을 외면할 수 없었다. 포털사이트 메인 화면은 온통 하칼 선진그룹 응급실 폭행 해시태그와 관련된 기사로 도배되었다. 선진그룹의 주가는 연일 하락했고 그룹의 홍보팀은 쏟아지는 비난에 속수무책이었다. 박태준 회장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한낱 아르바이트생의 목소리가 자신이 평생 쌓아 올린 제국을 뒤흔드는 광경을 속수무책으로 지켜봐야만 했다. 인터넷 시대에 익명성은 오래가지 못했다. 예리한 네티즌 수사대는 인터뷰 내용과 과거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왔던 루머들을 짜깁기해 마침내 서지안의 신상을 밝혀냈다. 그녀의 이름, 학교, 그리고 흐릿한 학생증 사진이 온라인에 유포되었다. 순식간에 그녀는 익명의 피해자에서 실존하는 투쟁의 아이콘이 되었다. 하지만 그것은 양날의 검이었다. 그녀는 지지자들의 응원을 받았지만 동시에 더 직접적인 위협과 압박에 노출되었다. 기자들이 그녀의 옥탑방 건물 앞에 진을 치기 시작했다. 문을 열고 나서는 것조차 불가능했다. 그녀는 자신의 집 안에 완벽하게 갇혀버렸다. 결국 민혁이 늦은 밤 모자와 마스크로 그녀를 위장시켜 자신의 사촌집으로 피신시켜야만 했다. 낯선 아파트에 숨어 창문 너머로 자신에 대해 떠드는 뉴스 소리를 듣는 것은 기이하고도 끔찍한 경험이었다. 그녀는 거대한 태풍의 눈이 되었지만 정작 자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안전가옥에서 뉴스를 보던 민혁이 결심한 듯 말했다. 지아나, 우리가 불을 붙였지만 이젠 우리 힘으로 통제할 수가 없어. 이 괴물들과 싸우는 법을 아는 사람이 필요해. 그는 노트북을 돌려 한 인물의 프로필을 보여주었다. 김수연 변호사. 날카로운 눈매의 40대 여성 변호사. 프로필 아래에는 재벌 저격수라는 별명과 함께 그녀가 과거의 거대 기업들을 상대로 승소했던 화려한 이력들이 나열되어 있었다. 이 사람이라면
우리를 도와줄 수 있을 거야. 김수현 변호사의 사무실은 선진그룹 본사와는 모든 면에서 정반대였다. 서초동의 낡은 건물 한 층에 자리한 사무실은 화려함 대신 정의를 향한 뜨거운 열정으로 가득 차 있었다. 젊은 변호사들과 사무원들이 산더미 같은 서류에 파묻혀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잠시 후 김수현 변호사가 회의실로 들어섰다. 그녀는 날카로운 지성과 차분한 카리스마를 동시에 지닌 사람이었다. 그녀는 지안의 이야기를 단 한 번도 끊지 않고 표정 변화 없이 끝까지 들었다. 지안이 이야기를 모두 마쳤을 때 방 안에는 잠시 침묵이 흘렀다. 김수현 변호사는 서류를 검토하며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다. 이 싸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고 있습니까? 선진은 서지한 씨의 과거 가족 친구 모든 것을 공격할 겁니다. 당신을 정신적으로 완전히 무너뜨리려 할 거예요. 그걸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그녀의 목소리는 차가웠지만 그 안에는 의뢰인에 대한 일종의 시험과 배려가 담겨 있었다. 그녀는 지안의 결의를 확인하고 싶었다. 지안은 김 변호사의 눈을 피하지 않고 똑바로 마주 보았다. 그리고 떨리지만 분명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두렵습니다. 하지만 제가 여기서 멈춘다면 앞으로 또 다른 서지안이 똑같은 일을 당하게 될 겁니다. 저는 그 고리를 끊고 싶습니다. 그 대답에 김수현 변호사의 입가에 처음으로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다. 그녀는 지안의 진심을 보았다. 좋습니다. 이 사건 제가 맡겠습니다. 지금부터는 혼자가 아닙니다. 전쟁을 시작하죠. 그날 밤 안심하고 잠이 들려던 민혁의 암호화된 이메일 계정으로 정체불명의 메일 한 통이 도착했다. 발신자는 추적이 불가능한 유령 주소였고 아이디는 무작위로 배열된 문자와 숫자의 조합이었다. 호기심의 메일을 열어본 민혁의 심장이 멎는 듯했다. 내용은 단 2문장이었다. 최유진은 장기판에 졸에 불과하다. 진짜는 권영수 이사. 정갈 프로젝트를 파헤쳐라. 등골을 타고 서늘한 기운이 흘렀다. 민혁은 즉시 잠들어 있던 지안을 깨워 메일을 보여주었다.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빛나는 화면만 쳐다보았다. 최유진 실장의 복수극. 그것이 전부가 아니었다. 그녀는 거대한 체스판 위에 작은 말에 불과했다. 진짜 배우는 선진그룹의 핵심 권력층인 권영수 이사였다. 정갈 프로젝트라는 불길한 이름은 이 사건이 단순한 우발적 범죄가 아니라 치밀하게 계획된 음모였음을 암시하고 있었다. 두 사람은 비로소 깨달았다. 이것은 슬픈 어머니의 복수극이 아니었다. 거대한 권력 암투의 시작이었던 것이다. 여론전이라는 첫 번째 전투에서는 승리했지만 이제 그들은 더 어둡고 위험한 전쟁터로 향하는 지도를 손에 넣은 셈이었다. 김수현 변호사의 사무실은 이제 그들의 전쟁 지휘 본부가 되었다. 거대한 화이트보드에는 선진그룹 임원들의 사진과 조직도 그리고 그들을 잇는 복잡한 관계선들이 그려져 있었다. 중앙에는 권영수 이사와 정할 프로젝트라는 글자가 붉은색 마커로 쓰여 있었다. 김 변호사는 냉철한 목소리로 상황을 정리했다. 이제부터 우리의 상대는 한 개인이 아닙니다. 거대한 시스템이죠. 권영수 이사는 기업의 충성심과 법적인 방화벽으로 겹겹이 보호받고 있을 겁니다. 우리는 그 벽의 균열을 찾아야만 합니다. 그녀의 전략은 명확했다. 세 사람은 각자의 영역에서 조사를 시작했다. 김 변호사는 자신의 법조계 네트워크를 총동원해 권영수 이사의 과거 행적과 재산 관계를 추적했다. 그녀는 전직 검사 출신 동료나 탐사보도 전문 기자들에게 조심스럽게 정보를 요청하며 권 이사 주변의 공기를 탐색했다. 그녀는 지안과 민혁에게 신중하게 행동할 것을 말하란 당부했다. 이제 그들의 상대는 슬픔에 눈이 먼 비서실장이 아니라 훨씬 더 계산적이고 위험한 인물이었다.
민혁은 다시 어두운 방의 모니터 앞으로 돌아왔다. 그의 목표는 정알 프로젝트의 디지털 흔적을 찾는 것이었다. 하지만 권영수 이사는 유령과도 같았다. 그의 개인 서버와 업무용 클라우드는 철옹성이었고 모든 데이터는 최상급 암호화로 잠겨 있었다. 민혁은 며칠 밤낮으로 키보드를 두드렸지만 견고한 방화벽에 부딪혀 번번이 튕겨져 나왔다. 젠장 누군가 찾아올 걸 미리 알고 대비한 것 같아. 그는 좌절감에 찬목소리로 읊조렸다. 권영수는 만만한 상대가 아니었다. 수동적인 피해자 역할에만 머물러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한 지아는 자신만의 방법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녀는 김 변호사의 조언에 따라 과거 선진그룹에서 갑작스럽게 퇴사했거나 권영수 이사에게 밑보여 좌천된 사람들의 명단을 만들었다. 그리고는 조심스럽게 그들에게 접근했다. 대부분은 선진이라는 이름만 들어도 겁을 먹고 대화를 거부했다. 하지만 끈질긴 노력 끝에 한적한 공원에서 전직 비서 한 명을 만날 수 있었다. 그녀는 처음에는 두려움에 떨며 아무 말도 하지 않으려 했다. 하지만 자신과 비슷한 상처를 가진 듯한 지안의 진심 어린 눈빛에 마침내 무거운 입을 열었다. 권 이사님은 병적으로 모든 것을 기록하고 보관하는 분이셨어요. 일종의 보험이라고 부르셨죠. 공식적인 기록 외에 자신만의 비밀스러운 자료 보관소가 있다는 소문이 파다했습니다. 이 작은 증언은 그들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한 줄기 빛과도 같았다. 보훔. 그 단어에 힌트를 얻은 민혁은 수사 방향을 틀었다. 그는 더 이상 정알 프로젝트라는 이름 자체를 쫓지 않았다. 대신 권영수가 외부로 데이터를 전송한 기록을 추적했다. 그리고 마침내 희미한 흔적을 발견했다. 그의 사무실에서 유령 회사의 명의로 등록된 서울 외곽의 한 데이터 센터로 매일 밤 일정한 시간에 암호화된 데이터 패킷이 전송되고 있었다. 암호를 풀 수는 없었지만 적의 비밀 창고 위치를 알아낸 것이다. 그와 동시에 김수현 변호사의 조사에도 큰 진전이 있었다. 권영수 이사가 차명 계좌를 이용해 꾸준히 선진그룹의 주식을 사들여왔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또한 그가 접촉해온 한 기업 인수합병 전문 컨설팅 업체는 기업 사냥꾼으로 악명이 높은 곳이었다.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기 시작했다. 혜은이의 중독 사건은 거대한 계획의 일부였다. 박 회장을 감정적으로 불안정한 리더로 몰아 이사회에서 신임을 잃게 만들고 주가 폭락을 유도한 뒤 적대적 M&A를 통해 그룹 전체를 집어삼키려는 무서운 계략. 정갈 프로젝트의 실체였다. 이제 동기와 방법은 명확해졌다. 남은 것은 권영수 이사를 직접적으로 겨눌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 즉 그의 보험을 손에 넣는 것이었다. 민혁은 데이터가 전송되는 곳이 단순한 클라우드 서버가 아니라 실제 서류와 하드 드라이브를 보관하는 물리적인 데이터 아카이브라는 사실을 확인했다. 디지털 해킹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다. 그곳에 직접 들어가야만 했다. 그들의 전쟁은 이제 오프라인으로 번져야만 했다. 김수현 변호사의 사무실. 세 사람은 서울 외곽이 표시된 지도 주위에 모여 섰다. 김 변호사는 낮은 목소리로 경고했다. 이건 명백한 불법 침입입니다. 만약 잡히기라도 하면 우리가 지금까지 쌓아 올린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되고 역으로 범죄자가 될 수 있어요. 그녀의 말에 방 안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지아는 민혁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두려움 대신 굳은 결의가 서려 있었다. 그녀는 조용하지만 단호하게 말했다. 가야만 해요. 이제 무대는 마련되었다. 8장의 막이 오르기 직전이었다. 서울 외곽에 비 내리는 밤, 낡은 창고 건물이 어둠 속에 잠겨 있었다. 서지안과 강민혁은 검은 옷으로 몸을 감싼 채 숨을 죽이며 건물 뒤편으로 접근했다. 근처에 주차된 낡은 승합차 안에서는 김수현 변호사가 노트북 화면을 통해
외부 감시 카메라의 움직임을 주시하며 그들의 눈과 귀가 되어주고 있었다. 민혁은 가져온 소형 전자기기로 자물쇠를 해제하며 속삭였다. 3분. 그 안에 시스템을 무력화해야 해. 두 사람은 한 줄기 그림자처럼 소리 없이 안으로 스며들었다. 창고 내부는 거대하고 차가운 미로였다. 높이 솟은 서류 캐비닛과 서버렉들이 끝없이 이어져 있었고 각각의 선반에는 알 수 없는 암호 같은 코드들이 붙어 있었다. 이곳은 선진그룹이 수십 년간 쌓아온 비밀과 거짓말이 잠들어 있는 무덤이었다. 민혁은 내부 센서와 카메라를 우회하기 위해 노트북에 집중했고 지아는 손전등 불빛에 의지해 미로 같은 통로를 헤치며 목표물을 찾기 시작했다. 바닥에 떨어진 서류 한 장이 바스락거리는 소리에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시간이 흐를수록 초조함이 엄습했다. 모든 것이 똑같아 보이는 서류의 산속에서 단서 하나를 찾는 것은 사막에서 반을 찾기와 같았다. 지안이 거의 포기하려던 순간 한쪽 구석에 놓인 유독 다른 캐비닛 하나가 눈에 들어왔다. 다른 것들과는 달리 검은색 강화철로 만들어진 그것에는 작은 정갈 문양이 음각되어 있었다. 찾았어. 그녀의 작은 속삭임에 민혁이 달려왔다. 캐비닛은 최첨단 디지털 잠금 장치로 잠겨 있었다. 민혁의 손가락이 노트북 위에서 춤을 추기 시작했다. 그의 이마에 땀방울이 맺혔다. 몇 번의 실패 끝에 마침내 삐빅 하는 작은 소리와 함께 잠금 장치가 해제되었다. 안에는 여러 개의 외장 하드 드라이브와 두꺼운 서류철 몇 개가 들어있었다. 가장 위에 놓인 서류철의 표지에는 정갈 프로젝트 최종 보고서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그들이 목숨을 걸고 찾아 헤매던 모든 것 음모의 심장이 바로 그곳에 있었다. 그들이 증거물을 챙겨 막 돌아서려는 순간이었다. 찰칵 하는 소리와 함께 창고 전체의 조명이 환하게 켜졌다. 눈을 제대로 뜰 수 없는 혼란 속에서 지안과 민혁은 통로 저편에 서 있는 한 남자를 보았다. 권영수 이사였다. 그는 마치 연극 무대의 주인공처럼 천천히 박수를 치며 그들에게 다가왔다. 그의 얼굴에는 당황한 기색 대신 모든 것을 예상했다는 듯한 여유로운 미소가 걸려 있었다. 브라보. 정말 대단하군. 고작 아르바이트생과 배달기사가 여기까지 올 줄은 몰랐는데. 거의 감동적일 정도야. 어둠 속에서 건장한 남자들이 나타나 유일한 출구를 막아섰다. 완벽한 함정이었다. 권영수는 덫에 걸린 짐승을 내려다보는 사냥꾼처럼 그들을 응시했다. 그는 자신의 야망과 철학을 거침없이 떠들어댔다. 박태준 회장은 늙었어. 감상에나 젖는 늙은 사자일 뿐이지. 이 정글 같은 세상에서 살아남기엔 너무 무르다고. 나는 단지 자연의 섭리를 조금 앞당겨 주었을 뿐이야. 그는 모든 것을 인정했다. 어차피 이 증거물과 증인들은 절대 이 방을 나가지 못할 것이라는 확신에 차 있었다. 이게 세상이 돌아가는 방식이야. 그가 경멸적으로 덧붙였다.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삼키는 것. 너희들은 그저 내 위대한 계획을 위한 작은 재물이었을 뿐이라고. 그가 고갯짓을 하자 부하들이 천천히 그들에게 다가오기 시작했다. 지안과 민혁은 서로의 손을 굳게 잡았다. 절망적인 상황이었지만 두 사람의 눈에는 포기 대신 서로를 향한 굳건한 믿음이 담겨 있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된 바로 그 순간이었다. 창고의 거대한 철문이 굉음과 함께 열렸다. 박태준 회장이 자신의 정예 경호팀을 이끌고 그곳에 서 있었다. 그의 등장은 마치 지옥에 강림한 염라대왕 같았다. 그의 얼굴은 감정을 읽을 수 없을 만큼 차갑게 굳어 있었고 그 눈은 오직 한 사람, 권영수 이사만을 향해 있었다. 그는 지안과 민혁은 안중에도 없다는 듯 권영수를 향해 천천히 걸어갔다. 권 이사의 자신만만한 미소가 처음으로 당혹감에 무너져 내렸다.
회장님, 어찌 이곳에... 권영수는 말을 더듬었다. 박태준 회장은 그의 바로 앞에 멈춰 섰다. 그리고는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내 딸을 건드리지 말았어야지.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창고 전체를 울리는 듯한 무게감을 담고 있었다. 이건 더 이상 회사 일이 아니다. 내 개인적인 일이야. 그 순간 권력의 균형은 완벽하게 무너졌다. 권영수가 고용한 용병들은 박 회장의 경호팀이 뿜어내는 살벌한 기세에 눌려 슬금슬금 뒷걸음질 쳤다. 상황은 순식간에 정리되었다. 박 회장의 경호팀은 무자비할 정도로 효율적으로 움직여 권영수의 부하들을 제압했다. 권영수는 무릎을 꿇은 채 자신이 파멸시키려 했던 남자를 믿을 수 없다는 듯 올려다보고 있었다. 박 회장은 그를 내려다보며 마지막 말을 던졌다. 내 놈의 왕국은 내 놈의 손으로 직접 무너뜨리게 될 거다. 내부 쿠데타는 실패로 끝났다. 그리고 음모의 모든 추악한 진실은 이제 방 안에서 가장 강력한 남자의 손에 들어가게 되었다. 권영수 이사의 쿠데타 시도는 재벌가의 은밀한 방식으로 처리되었다. 그는 검찰에 넘겨지기 전 박태준 회장의 손에 의해 그룹 내에서 철저히 고립되고 모든 권력을 박탈당했다. 언론에는 경영권 찬탈을 시도한 부패 임원의 숙청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보도되었다. 이 과정에서 서지안과 강민혁의 이름은 부패를 밝히는 데 기여한 용감한 내부 고발자로 잠시 언급되었다가 선진그룹이 원하는 그림대로 대중의 관심 속에서 서서히 잊혀갔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는 듯 보였다. 며칠 후 지아는 다시 한번 선진그룹 본사로 호출되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다. 그녀를 바라보는 직원들의 시선에는 경멸 대신 경외와 두려움이 섞여 있었다. 박태준 회장은 자신의 집무실이 아닌 중립적인 접견실에서 그녀를 맞았다. 그는 이전보다 늙고 지쳐 보였다. 그는 지안에게 깊이 고개를 숙였다. 그것은 그의 인생에서 아마도 처음이었을 진심이 담긴 사과였다. 내 회사와 내가 서지안 씨에게 저지른 모든 과오에 대해 사죄하오. 그는 다시 한번 거액의 보상금을 제안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뉘앙스가 달랐다. 이것은 입막음용이 아니오. 당신이 겪은 고통과 당신이 보여준 용기에 대한 최소한의 대가일 뿐이오. 이걸로 무엇을 하든 당신의 자유요. 그는 더 이상 그녀를 통제하려 하지 않았다. 대신 그녀라는 변수를 자신의 세계 밖으로 온전히 놓아주려는 듯 보였다. 그는 자신의 오만함이 불러온 재앙을 통해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 있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달은 것이다. 지아는 며칠 동안 깊은 생각에 잠겼다. 평범한 삶으로 돌아가 이 돈으로 작은 가게라도 열고 조용히 살아갈 수도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눈에는 계속해서 자신과 같은 사람들이 밟혔다. 비 오는 밤 위태롭게 오토바이를 모는 배달기사들, 손님의 막말에도 미소를 잃지 않으려 애쓰는 편의점 아르바이트생, 차가운 주방 구석에서 짬을 내어 늦은 식사를 하는 식당 아주머니들. 그들의 얼굴 위로 자신의 과거가 겹쳐 보였다. 그녀는 더 이상 이전의 서지안으로 돌아갈 수 없었다. 그녀는 민혁과 김수연 변호사를 찾아가 자신의 결심을 이야기했다. 이 돈 받겠습니다. 하지만 저를 위해 쓰지 않을 겁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저와 같은 사람들을 위해 쓰고 싶어요. 힘 있는 사람들에게 억울하게 당하고도 목소리 한번 제대로 내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한 방패가 되고 싶습니다. 그녀의 말에 민혁은 뜨거운 눈빛으로 고개를 끄덕였고 냉철하던 김수연 변호사의 얼굴에도 따뜻한 미소가 번졌다. 그렇게 그들의 새로운 프로젝트가 시작되었다. 그들은 재단의 이름을 따뜻한 밥상이라고 지었다. 따뜻한 밥 한 끼는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는 최소한의 조건이잖아요. 지안이 말했다. 재단의 목표는 명확했다.
부당해고, 임금 체불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고통받는 서비스직 노동자들에게 무료 법률 상담과 심리 치료를 제공하고 그들의 목소리가 사회에 닿을 수 있도록 돕는 것이었다. 어두운 절망 속에서 피어난 희망의 씨앗이었다. 이야기가 그렇게 훈훈하게 마무리되는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김수현 변호사는 권영수의 비밀 아카이브에서 가져온 하드 드라이브를 분석하던 중 무언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대부분의 자료는 선진그룹 인수 계획과 관련된 것이었지만 유독 하나의 폴더가 2중 3중의 암호로 굳게 잠겨 있었다. 그녀는 이것이 단순한 개인 자료가 아니라는 직감을 했다. 그녀는 즉시 민혁에게 연락해 암호 해독을 부탁했다. 민혁이 며칠 밤낮을 매달린 끝에 마침내 암호가 풀렸다. 그리고 그 안에 담긴 내용을 확인한 순간 두 사람은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다. 그 폴더에는 권영수의 계획이 아니라 그가 누군가로부터 지시를 받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발신자는 코드네임으로만 표시되어 있었지만 주고받은 자금의 흐름과 이메일 도메인은 파나마에 등록된 한 유령 회사를 가리키고 있었다. 권영수는 주도자가 아니라 하수인이었던 것이다. 한 보고서에서 그들은 익숙하면서도 소름 끼치는 단어를 발견했다. 포트리스 포트레스. 권영수의 정알 프로젝트는 포트리스라는 외부 조직의 자금 지원과 컨설팅을 받아 진행된 것이었다. 김수현 변호사는 즉시 포트리스에 대한 뒷조사에 착수했다. 그리고 그녀가 알아낸 사실은 충격적이었다. 포트리스는 특정 국가에 소속되지 않은 그림자 같은 글로벌 기업 전략 컨설팅 회사였다. 그들은 기업의 적대적 인수합병 정보 조작, 심지어는 작은 국가의 정치적 불안정까지 조장하며 이익을 챙기는 혼돈의 상인들이었다. 김수현 변호사는 즉시 지안과 민혁을 비상 소집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우리가 상대한 것은 정원의 뱀 한 마리가 아니었어요. 우리는 정원 전체가 독사에 감염되었다는 사실을 이제야 알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 정원의 주인은 우리가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존재일지도 모릅니다. 이제 막 설립된 따뜻한 밥상의 희망적인 분위기는 순식간에 날아갔다. 개인적인 투쟁은 끝났지만 이제 그들은 자신들도 모르는 사이에 훨씬 더 거대하고 시스템적인 악과의 전쟁 한복판에 서게 된 것이다. 포트리스라는 거대한 유령의 실체를 마주한 세 사람 앞에는 두 갈래의 길이 있었다. 거대한 벽 앞에서 좌절하고 돌아서거나 혹은 그 벽을 부술 방법을 찾아내거나. 김수현 변호사는 단호하게 말했다. 그림자를 상대로 소송을 벌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아주 밝은 빛을 비춰서 그림자가 숨을 곳을 없애버릴 수는 있죠. 그들의 새로운 전쟁은 법정이 아닌 세상의 여론을 무대로 펼쳐줘야만 했다. 그들은 포트리스를 법적으로 처벌하는 대신 사회적으로 고립시켜 말려 죽이기로 결정했다. 서지아는 더 이상 연약한 피해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어느새 우리 사회의 부조리에 맞서는 단단한 상징이 되어 있었다. 그녀가 설립한 따뜻한 밥상은 억울한 노동자들의 피난처이자 새로운 싸움의 전초기지가 되었다. 그녀는 언론 인터뷰와 강연 요청을 더 이상 피하지 않았다. 대신 자신의 목소리를 무기로 삼아 명성각에서의 개인적인 경험이 어떻게 포트리스와 같은 거대 시스템의 착취 방식과 연결되는지를 대중에게 알리기 시작했다. 그녀의 이야기는 더 이상 한 개인의 불행이 아니었다. 그것은 우리 모두의 이야기가 되었다. 민혁과 김 변호사는 물밑에서 움직였다. 그들은 권영수의 하드 드라이브에서 나온 증거들을 조심스럽게 분류하고 암호화된 통신 채널을 통해 외국의 탐사보도 전문 기자들이나 국제인권단체들과 접촉했다. 처음에는 의심하던 그들도 선진그룹 사건의 전말과 포트리스의 실체가 담긴 증거 조각들을 확인하고는 이 거대한 싸움에 동참하기 시작했다. 그렇게 비밀스러운 국제연대가 결성되었다. 포트리스 파일의 공개일은
D-Day로 정해졌다. 전 세계 협력단체들이 동시에 각자의 언어로 포트리스의 실체를 폭로하기로 약속했다. 공개를 하루 앞둔 밤, 세 사람은 따뜻한 밥상에 작은 사무실에 모여 늦은 저녁을 함께했다. 메뉴는 평범한 김치찌개와 쌀밥이었다. 하지만 그 어떤 진수성찬보다도 따뜻했다. 그들은 처음 응급실에서 느꼈던 절망과 여기까지 오게 된 기적 같은 여정을 떠올리며 말없이 서로를 격려했다. 폭풍전야의 고요함 속에서 그들의 결의는 더욱 단단해지고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약속된 시간. 민혁이 노트북의 엔터키를 눌렀다. 그 순간 세상은 변했다. 미국, 독일, 브라질, 일본 등 수십 개 국가에서 포트리스 파일에 대한 기사가 동시에 터져 나왔다. 포트리스의 추악한 영업 방식, 그들의 고객이었던 다국적 기업들의 명단, 그리고 그들이 자행해온 수많은 정할 프로젝트들이 낱낱이 공개되었다. 파장은 엄청났다.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는 폭락했고 각국 정부는 진상조사를 약속해야만 했다. 포트리스는 하루아침에 세상에서 가장 독이 든 이름이 되었다. 대한민국에서의 반향은 특히 거셌다. 선진그룹 사건의 배후에 그런 거대한 악이 있었다는 사실에 대중은 경악하고 분노했다. 정치권도 더 이상 여론을 무시할 수 없었다. 국회에서는 기업의 비인간적인 리스크 관리를 처벌하고 내부 고발자를 적극적으로 보호하는 새로운 법안이 발의되었다. 사람들은 그 법안을 서지안법이라고 불렀다. 지아는 자신의 이름이 붙은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장면을 TV로 지켜보았다. 그녀는 환호성 대신 조용히 눈물을 흘렸다. 그것은 수많은 서지안들의 눈물이었다. 몇 달의 시간이 흘렀다. 따뜻한 밥상은 더 이상 작은 사무실이 아니었다. 기부와 후원이 이어져 서울의 한 오래된 공공도서관 건물을 개조해 새로운 보금자리를 마련했다. 낡은 소설책이 꽂혀 있던 석에는 이제 법률 서적과 상담 일지, 그리고 후원자들이 보내온 격려의 편지들이 가득했다. 로비의 한쪽 벽에는 젊은 화가들이 재능 기부로 그린 거대한 벽화가 자리 잡았다. 벽화 속에는 수많은 서비스직 노동자들이 서로의 어깨에 기대어 함께 웃고 있었다. 어느 맑은 가을날 저녁 지아는 북적이는 재단 사무실을 천천히 둘러보았다. 변호사들이 무료 법률 상담을 진행하고 있었고 심리 상담실에서는 누군가의 울음 섞인 목소리가 새어나왔다. 한쪽에서는 대학생 자원봉사자들이 새로운 캠페인을 기획하며 열띤 토론을 벌이고 있었다. 이곳은 더 이상 슬픔을 나누는 곳이 아니라 희망을 만들어가는 공장이 되어 있었다. 그녀의 개인적인 비극은 이제 수많은 사람들을 위한 집단적인 희망으로 변모해 있었다. 민혁이 그녀에게 다가와 따뜻한 커피를 건넸다. 그는 이제 재단의 든든한 사무국장이 되어 있었다. 잘 되고 있네. 그가 웃으며 말했다. 지아는 고개를 끄덕였다. 응, 우리가 아니라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고 있는 거지. 그녀는 재단의 입구벽에 붙어있는 수백 장의 작은 감사 쪽지들을 바라보았다. 덕분에 용기를 얻었습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당신은 우리의 영웅입니다. 그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한때 세상으로부터 지워질 뻔했다. 폭력과 거짓이 그녀를 삼키려 했다. 하지만 그녀는 사라지지 않고 일어섰다. 하나의 작은 목소리는 거대한 함성이 되었고 절망의 잿더미 위에는 연대의 숲이 자라났다. 세상의 모든 악이 사라진 것은 아니었다. 포트리스와 같은 그림자는 언제든 다른 이름으로 다시 나타날 수 있었다. 하지만 이제 사람들은 알게 되었다. 가장 어두운 밤에도 꺼지지 않는 작은 촛불 하나가 있다면 새벽은 반드시 온다는 것을. 지아는 창밖의 서울 야경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싸움은 끝났지만 그녀가 밝힌 빛은 이제 막 세상을 비추기 시작하고 있었다.